대담한 대담. 오늘은 박경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문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내일 열립니다. 일단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네, 일단 재산 네. 형성하고 칭화된 논문 두 가지로 일단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 찬스 문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미시적인 쟁점에 앞서서 이 청문회의 성격부터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의 알 권리, 뭐 능력 검증 이런 측면도 있지만 예. 사실 이재명 정부가 내란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고군분투를 있는데 그 내란 정권의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그냥 방해 공작을 하는 것 이렇게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그 청문회에서 경조사비나 출판기념회 두 번에 대해서 좀 소상하고 그리고 진솔한 그런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인사청문회를 그냥 모욕 주기, 망신 주기로 그냥 어떤 정치적인 공세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납득하기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국민들께 그 수용성이 높은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22년 한덕수 그 총리 그 청문회를 복귀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뭐 김현장에서 근무하면서 20억 넘게 받고 엄청 벌었어요. 그럼요. 법인카드 써가지고 자기 돈 쓴 적도 없어요. 맞아요. 이런 데 쓴 적이 없다고 하죠. 살아가지고, 예. 뭐 무역협회장, SOE 사회 이사, 또 부인은 뭐 그림을 미술품을 억대로 민주당이 팔았고요. 그때 그만큼 했던 것 같지는 않긴 한데요. 맞아요. 그때 우리가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했었을까? 그러니까 정말 국민적으로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그런 천문학적 액수들이었는데 그때 그래도 우리는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하니 그래도 이제 좀 그냥 힘 실어주자. 그리고 협조하고 인준을 해줬거든요. 우리가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해충돌과 전관예우의 끝판왕인 그분도 그래도 관용적으로 해줬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너그럽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드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좀 좌충우돌하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증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보니까 그건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가족을 넣는다는 것도 하여튼 넣었다가 뺐다가 국민의힘이 저러는 거는 뭡니까? 그래서 일단 전 부인의 경우 후보자 자질이나 어떤 업무 능력 검증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전처가 왜 나옵니까? 맞아요. 그 가족의 아픈 상처를 파헤쳐서 물어뜯는 부모님 다 부르죠. 그러면 그 말이 됩니까? 정말 폐륜적인 정치 공세가 참 참혹한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23명 신청을 했다가 이제 뭐 가족들은 좀 빼고 뭐 채무 관계자, 출판 관계자 해서 5명으로 줄였었는데 근데 그 좌충우돌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갔고 그래서 5일 전에 이제 통고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증인 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됐는데 뭐 자가당착인 거죠. 네. 어설픕니다. 뭐 야당 오랜만에 해서 오랜만은 아니지만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뭐 크게 보면 재산 형성 부분 그리고 중국에서 칭화대 석사 받을 때 의혹 그리고 아들 학비 관련된 의혹 요게 3개로 지금 되는데 저는 막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저게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거든요. 이거 공감대가 있는 겁니까? 뭐 벌써 뭐 조사 시작했으니까 그만둬야 된다. 조국 뭐 얘기도 하고 벌써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프로 고발러죠. 예. 그러니까 이종배가 김 후보자를 고발을 했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은 또 빛의 속도로 그걸 형사 일부에 배당을 하고 또 수사 착수까지 했는데요. 이건 저는 정말 선전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앞두고 이 국회의 시간인데 그거를 왜 검찰의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배당을 합니다. 그렇게 빨리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필요가 있을까요? 맞아요. 그 김건희 사건 보면 그 형사 일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형사 일부잖아요. 예, 중앙지검 형사 일부. 그리고 또 이제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피의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최초의 피의자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그렇게 피의자라고 낙인을 찍고 예. 온갖 언론들이 피의자 그러고 국민들은 피의자 피의자구나. 김민성 범죄자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지금 검찰이 결탁을 해가지고 어떤 정말 악의적인 짜고치는 고스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참 그런 행태가 여전히 계속된다는 게 정말 개탄할 만한 일인데 저는 김 후보자가 칭화대에서 이제 석사학위, 그리고 이제 러커스대 로스쿨에서는 이제 3년 법학 박사학위 네. 이걸 이제 동시에 진행을 했잖아요. 저는 일단 그 학구적인 자세를 정말 평가해야 이게 된다고 뭐 문제예요? 생각해요. 학위탄 게 뭐 문제예요? 아니 그럼 하긴 가서 가짜를 땄다든지 확인하든지 하지 왜 저렇게 많이 땄냐 이게 지금 문제 글쎄 제기하는 말이에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정치인들이 낙선하거나 그러면은 하버드 케네디 예. 스쿨이나 뭐 스탠포드 가잖아요. 후보 연구소 이런 데 가잖아요. 가서 보통은 그냥 연수를 해요. 뭐 세미나 들어가고 이제 견문을 넓히고 이러는데 학위 과정은 빡세잖아요. 예. 그거를 자처해서 했다는 게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와서 뭐 여기서 법대 교수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G2 미국과 중국의 법을 진지하게 공부하겠다는 그 학구열을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또 그러니까 출입국 기록도 칭하대 내고 다 냈던데 출입국 기록 보면 다 근데 저 생각에 저렇게 열심히 살았나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공격할 빌미를 찾아서 또 예. 침소봉대한 것이 그 탈북자에 대한 반도자, 도북자.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중국에서 논문을 썼고 중국에서 네. 그게 상용화된 용어라면은 그러니까요. 그냥 그 용어를 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중국에서는요 대통령을 총통이라고 해요. 아. 이재명 대통령도 이재명 총통이라고 총통. 하거든요. 예. 트럼프 총통. 근데 총통 그러면은 우리는 어때요? 뭐 군사 정권, 예. 전체주의 국가 지도자를 연상해서 굉장히 히틀러 뉘앙스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안 예. 좋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예. 그냥 국가 원수에 대한 중립적이고 표준적인 용어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총통 쓰는 거에 대해서 막 반기 들고 공격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네, 그냥 인정을 해줘야죠. 반도자, 도북자라고 네. 표현하는 건데 그걸 갖고 탈북자를 뭐 무슨 비하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또 이것도 하나 봐야 돼요. 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출판 기념에서 받은 돈을 검은 돈이라고 아마 규정을 하면서 네. 검은 봉투법 본인이 발의를 또 자, 했어요. 노란 봉투법을 이 패러디한. 법안을 낸 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발의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검은봉투법은 네.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 자금에 포함시키고 또 출판 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관위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법으로 뭐 네. 법 자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다분히 그런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 시점에 발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우리가 그 분노해야 되는 지점은 그 인청특위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이요.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서 권영세, 윤상현 등등등 해서 37명이 출판 기념회 소득을 누락했어요. 국힘 의원들이요. 국민의힘 의원이요? 네. 그러면 그 검은봉투법은 자기네 37명부터 아마 적용을 해야 될 거고요. 또 국힘 의원들 중에서 10명이 경조사 소득을 누락했어요. 예. 거기에는 주진우 의원도 포함이 돼요. 주진우, 권성동, 권영세 본인이 누락했으니까 뭐 그래서 반성 차원에서 제시 법안 발의하는 겁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권성동, 권영세, 송원석 완전히 비대위원장, 예. 원내대표 한 국민의힘 그 대표 의원들이 다 경조사비 소득을 누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할 말이 없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아주 미미한 그런 흠결이라면 흠결일 수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침소봉대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은봉투법 뭐 이런 걸 낸 거는 결국은 또 그것을 타이틀화해 가지고 김민석 후보자 잘못된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정체 공세하기 부각시키려고 위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안 하면서 사실은 안 하고 싶을 거면서 그럼요. 하고 싶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쇼만 하고 말 거 같은데요. 의원님도 의원 하셨지만 이거 굳이 막 의원의 어떤 정치적 행위라고 봐야 될지 몰라도 이거 제한하는 법률 만드는 것
거의 찬성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검은 봉투법이라는 네. 그런 좀 자극적인 음흠. 네이밍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는 그런 폐륜적인 행태인 거죠. 자, 김민석 후보자가 야당의 이 같은 정치 공세 향후에 정치 탄압을 당한다는 명분 쌓기에서 빌드업 아닌가 이런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네,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그 세 개의 특검에서 아마 무사하지 거의 다 못할 걸려 있는 것 것 같은데요. 같아요. 네. 우선 최혜병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 법무비서관이었고요. 그리고 최혜병 사건 이첩 보류 결정 직전에 네. 대통령실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특검 대상 영순위일 거예요. 최상병 특검에서는 네. 그거 아니라 나머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텐데 그때를 위해서 미리 좀 정치 탄압을 받는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정치 탄압 코스프레를 하기 위한 그런 빌드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좀 이렇게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좀 재산이 적은 사람을 찾아서 그분한테 공격을 시키는 게 맞지. 맞아요. 좀 어색하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 맞아요. 야, 이거 70억 가진 사람, 2억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아들을 또 20살, 20살짜리가 지금 7억을 넘게 갖고 있는데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좀 찾아내었어야 돼. 돈 좀 적은 사람 불러가지고 그분한테 질문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아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이 제기를 하니까 뭐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메신저 공격 공격한다라는 그런 반론을 저쪽에서 펴지만, 예. 근데 국민정서법에 분명히 그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그렇죠. 사람이죠, 주진우는. 네. 아니 저라면 그 남의 누구 공격을 할 때부터 내 통장 아이고 내가 이렇게 그렇죠. 많은데 맞아요. 아이고 나 안 할란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게 민주당은 그런 자기 검열을 너무 열심히 해서 하는데. 네. 근데 저쪽은 정말 후한무치한 게 그냥 해보고 마는 거예요. 네, 국힘의 DNA인 것 같습니다. 네. 어쩜 편하게 정치하네요. 나는 뭐 상관없다고 내가 70 있으면 어떠냐 맞아요. 이런 것 같아요 느낌에. 만약에 제가 그 정도 자산가라면 합니까? 저한테 저는 안 합니다. 그 사수 역할을 맡겼을 때 저는 혹여라도 그렇죠. 제 상황이 또 부각될지 몰라서 네. 저는 다른 분이 하시는 게 좋겠어요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 전 같아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70억 상속 다 받았는데 뭐 내가 예금 30억 있으면 어땠어?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그 대를 넘겨서 1.5배 상속세 내고 다 그 7억도 상속해 줬다. 네. 그 마지막으로 그 아빠 찬스 이것도 요번에 청문회에서 좀 거론이 되고 또 해소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코넬 제일 대학인가요? 먼저 그 예. 아빠 찬스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거는 그 자료로 네. 입시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건 어느 정도 소강 그럼 상태가 그게 된 거네요?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정말 차제에 네.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얘기지만은 또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 윤리 검증이라는 어떤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는 살리면서 그건 훼손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신상 털기 망신 주기는 이제 지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정책 미국처럼 능력 검증은 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이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 이제는요? 같고요. 그리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니 저는 좀 인사 검증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필요하다.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상털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유능한 분들이 다 제가 많으죠. 저도 들어보면 다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그렇죠. 거군요. 다들 고사하고 제발 하지 마라. 그걸 왜 하려는데 우리 다 걸린다. 맞아요. 이래 되잖아요. 이 맞아요. 인재인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아주 뭐 범죄에 해당하고 강력하면 뭐 당연한 거지만 약간 그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비공개를 해가지고 안 알려지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1년 뭐 길어야 2년 장관하자고 그러니까요. 인생이 완전히 인생 전체가 난도질 당하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유능한 분들일수록 또 자기 검열이 철저한 분일수록 고사를 하겠죠. 이번 또 오늘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할 거지만 정책 검증 과연 하나도 할까? 그것도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총리라면 되게 중요한 자리고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국정을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 갈 거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보다는 아빠가 어쩌고저쩌고 뭐 돈이 2억이 어쩌고저쩌고 네. 그 얘기만 계속 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인사청문회 국무총리 정세균 총리님 인사청문회 제가 청문위원으로 이틀을 들어갔었는데 언론이 있을 때는 한 5, 6시까지는 그런 정쟁을 하다가 네. 이제 저녁 시간으로 밤에는? 가면 언론 다 빠진 다음에는 그래도 정책 질문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긴 이제 저희가 하네요. 디펜스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저쪽 공세를 여기서 이제 방어하는 디펜스 하다가 이제 저녁 그 6시 이후에는 좀 네. 차분하게 정책 그나마 질의를 하기도 다행이네요. 합니다. 네. 그나마 이틀 중에 하루는 좀 그것 좀 했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발 맞춰서 국정 운영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뭐 수석 최고위원으로 발을 맞췄고 좀 찰떡궁합이죠. 손발이. 특히 그 계엄 국면에서 그렇죠. 난관을 헤쳐오면서 누구보다 그 호흡을 잘 맞출 것 같고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 제가 이제 83학번이고 김민석 후보가 82학번인데 학생 회장 아닙니까? 그죠, 학생 회장이실 때 저도 정말 멀리서 정말 네. 카리스마를 가진 분으로 또 이제 이후에 정말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네. 이제 최고의 순간까지 갔다가 국회의원을 했다가 네, 아주 30대 때 제가 한 걸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 후보가 되고 십몇 그다음에 년을 그냥 밖에 18년을 이제 18년입니까? 야인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에 2020년 이후에 뵈니까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가 넓으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그 18년의 생활,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그 인간에 대한 그런 따뜻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8년의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물론 제가 80년대 학생회장 저 멀리서 볼 때는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굉장히 다정다감하신 분이세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한번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다정다감해서 네. 그래서 저도 그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 야인 생활에서 네. 바뀐 건가 이런 생각도 한 바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네.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어쨌든 정책을 잘 해야 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잘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청문회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 단행했는데요. 첫 인선, 내각 인선인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국민적인 평가도 굉장히 좋은 네. 것 같고요. 다양성, 포용성, 전문성이 돋보인 인사다. 우선 그 뭐 노동계하고 경영계를 아우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11분 중에서 이제 3분이 이제 여성으로 성별 균형도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30% 얼추 달성이 됐고 뭐 영호남 이런 이거 따지는 것도 좀 구태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출신 지역에 있어서도 균형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장 감동적인 건 현직 기관사이자 전 민주노총 위원장인 김영훈 후보자. 이게 가능한지는 몰랐습니다. 맞아요. 뭉클합니다. 네. 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정말 극적인 데뷔를 이루죠. 네. 저는 그런 꿈을 꾼 적은 있습니다. 진짜 노동을 하시는 분을 언젠간 한번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저 사람이 무슨 노동 전문가인가 혼자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고용 노동 그냥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관사 글쎄요. 운전하다 그냥 가시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 그래서 부분이 가장 놀랐습니다. 감동이고 또 뭐 관료 출신 베테랑 예. 관료 출신으로 뭐 조현 후보자,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후보자도 참 듬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AI 아무래도 방점이 찍혀 있으니까 그쵸.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참 돋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이런 분들이 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 출신 분들이. 네. 또 뭐 권어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탕평 인사로 의미가 있고 보수 인사죠. 그렇죠. 예. 예. 전재수 장관이나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70년대생으로 약간 세대 교체의 또 젊은 장관들도 들어오게 돼서 여러모로 굉장히 잘한 인사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지금 현역 의원이 5명이거든요. 네. 이거는 또 청문회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청문 현역 통과가 불패. 수월하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게 보면 이제 내부 승진으로 드물기는 하지만 네. 장관이 되는 경우도 조현 있잖아요. 지금 예무부가 승진한 그렇죠.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부처마다 뭐 다 상황은 다르겠지만은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관은 내부 승진으로 해서 잘 부처를 잘 장악하고 있고 알고 네. 그런 분이 이제 살뜰하게 챙기고 그 다음에 장관은 좀 힘 있는 정치인이 와서
그러니까 추진력을 갖고 또 어떤 외부, 그러니까 외풍도 막아주는 그런 구도를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특히 정권 초반부로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여당의 정치인이 중진 정치인이 오면 그 역할을 하기에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첫 민간인 출신 안규백 의원이 합니다.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군인에 대한 어떤 불신 이게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64년 만에 네. 문민 국방부 장관이 탄생을 한 건데 안규백 의원님은 일단 뭐 자타가 공인하는 네. 국방 전문가잖아요. 의정 생활 중에서 14년을 국방위에 있었는데 사실 국방위는 그 약간 기피 상임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잘 안 어쨌든 가려고 하던데요. 그렇게 선호하는 별로 안 곳은 좋아. 아닌데 국토위나 이런 데는 가고 싶어도 국방위는 뭐 그렇죠. 그치. 예. 그런데 거기를 꿋꿋하게 네. 이제 지키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붙박이로 한 상임위에 계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 계엄 사태 때 뭐 방첩사, 수방사, 정보사, 특전사 다 망가지고 계엄에 연루되고 이러니까 이거 내부적으로는 정리 못할 것 같아요. 외부 인사가 가서 그 망가진 조직도 복원을 하고 또 사기도 올리고 그 수습을 하는 거는 그 외부 인사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딱인 인사죠. 딱인 인사다. 네. 뭐 국방부 장관이 군인일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쵸. 군인 출신일 이유도 없는 건데 네. 이제껏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도 민간인이잖아요. 국군 통수권자가 민간인인데 뭐하러 국방부 장관? 맞아요. 육군 참모총장 다 있어요. 합참의장 군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번이 놀라운 거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송미령 장관. 와 이렇게 본인 마음은 또 어떨지 궁금해요. 이렇게 집에 가려고 하던데 너 글쎄요, 있어라 어제 이거잖아. 굉장히 그러니까 이 통보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정말 본인도 굉장히 기쁘게 당혹스러워하던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그냥 실용주의에 기반한 이게 대표적인 흥묘백묘론인 네. 것 같아요. 정권을 넘어서서 장관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전례를 남기는 것 같고요. 네. 또 여성 내각 비율을 맞춘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총미령 장관이 그 노무현 대통령님을 굉장히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했더라도 사실 늘공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명을 받으면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의 어떤 철학 같은 것은 또 진보랑 결이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처의 특수성도 있는 것 같아요. 농식품부는 비교적 어떤 여야 진보 보수의 쟁점이 크게 부딪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 부딪혔었지만은 네. 농해수위 국회 상임위로 농해수위 있잖아요. 거기가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거기는 정말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많이 하더라고요. 노예수위가요. 네, 예. 그러니까 상임위가 가장 분위기가 좋다고 예.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이제 여야 간에 이견이 적은 상임이고 농식품부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공무원 조직에 주는 시그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해라. 잘만 하면 네. 잘못했던 거 이런 거 괜찮다. 그렇죠. 실용적으로 예. 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무원들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공무원들을 잘 이끌고 가야지 이 국정 수행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강하게 던지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고 그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가 있고 평화로운 시기에 정권 2달이나 이어받았는데 인수위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정말 인수위 없고 뭐 내란이 초래한 위기에 중동 전쟁까지 네. 겹치면서 정말 복합적인 국가 위기인데요. 빨리 그 내각을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인준이 되어서 좀 빨리 좀 전력질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인준되고 또 중요 부처들이 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장관들도 네, 빨리 제청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제청을 해야 헌법상 네. 권한이니까 반드시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한테 경고합니다. 이렇게 당리당략에 따라서 발목 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박경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